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하고 물가와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뭐 수능 시험 칠 때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취업 시험에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금융 자격증에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은 개방 경제잖아요. 개방 경제에서는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힘들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뭐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뭐 중간재도 마찬가지인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한 7, 80%그 2차 전지 판매하면 그 돈의 한 7, 80%가 중국으로 건너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원자재 또는 중간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농산물까지도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반도체도 그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입이 많아요. 대부분의 산업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일반적으로 환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달러 인덱스와 환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주로 환율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통화가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가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비중이 크지요. 그 두 개를 합하면 거의 뭐 80%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면 그냥 환율이 올라가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더라도. 물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대부분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 하다가 뭐 2021년만 하더라도 1,000원 안팎이었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300원 되단 말이죠. 거의 뭐 30% 가까이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한 2, 3년 동안에.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그 당시만 해도 환율이 오히려 안정될 거다, 1,000원도 깨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망에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 환율을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응해야 돼요.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환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선물 문제도 있고, 외환선물요. 그리고 그 대응 문제가 뭐 현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뭐 2021년이 그랬죠.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부담이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니 그 물가 상승폭이 커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기업이 망해가지고 수입 안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전 공장이 가동 중단해야 되고,
그럼 물가는 안정되겠죠. 안정은 안 될 거예요. 왜? 생필품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석유도 생필품이고 농산물도 생필품이고 생산이 안 되면 더 올라가겠죠. 물가가.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물가가 연간 500%, 600%, 뭐 10,00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로 가지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도 오히려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아야 되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이 안 돼요. 매장량 세계 1위인데.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금리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가예요. 또 하나는 유가 상승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죠. 지금 석유가 원자재가 아닌 기업이 거의 없어요. 간접적으로도 다 석유는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뭐 석유를 직접 먼저 소비하는 가게, 휘발유, 경유, 그죠? 그 가게는 유가 올라가면 바로 그 물가 올라가요. 그만큼 이제 그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석유 소비에 필요한 돈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금리는 오히려 하락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 소비를 많이 하고는 다른 물가를 소비 못하니까 또 금리 안정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유가가 하락할 수 있나요? 유가는 국제적인 그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단순화해가 얘기한다.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시키가 이해를 하면 오판을 하게 돼요. 한국은행이 또 뭐 그런 식으로 해가 받아들이가 인상을 해버리면 경제 망가져. 물가는 안정 안 되고. 지금 한국이 그렇죠. 물가는 높고 경제는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IMF에서조차 1.4%라고 뭐 하향 조정했죠. 다른 나라는 상향 조정하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는 물가만 놓고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죠. 뭐 실업률도 뭐 굉장히 높고요. 한국도 대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주일에 1시간 일한다고 하는 그 실업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실업률이 낮을지 모르지만은 매월 안정적으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아까 그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안정시키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물가도 못 잡고 그 다음에 경제만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주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설픈 지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은 어설픈 지식으로 자꾸 물가를 안정시키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상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예요. 또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별개예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뭐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대표적이죠.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밖에 안 돼요. 기준금리가 더 높아요. 5%대.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별개로 놓을 수 있고 또 회사채는 국채금리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도 별개인데 이것을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시장금리는 일단 뭐 채권시장인데 채권시장, 국채시장과 회사채가 있어요. 금융채도 일종의 회사채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시장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돼요. 그래서 신흥국이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계기업이 금리가 높아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금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오늘 금리 결정 구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교과서와 한기하는 수준에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뭐 언론 등에서 보도하지요.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어설픈 지식을 가진 기자들 많거든요. 그저 뭐 기자들 정보원이 대학 교수 정도란 말이죠. 경제 전문가니까. 그분들 대부분 경험이 없거든요. 대학 교수들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책에 그 조언도 하기 어렵거든요. 서울대 교수들조차 그 금리에 뭐 조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을 아는 뭐 교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들이 하는 그 언론에서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물가 안정될 건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못 하고 있다. 못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겠죠. 실물경제 망가질까 싶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시장 망가질까 싶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금리와 물가가 그래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가가 일단 올라 버리면 기준금리 인상해도 효과가 없고 물가만 높고 경제만 망가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가도 다 생필품 관련 물가예요. 석유도 지금은 생필품이에요. 기업도 생필품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용 있는 가게도 생필품이에요. 전기를 소비하는 것도 석유를 가지고 아니면 석탄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면 그것도 생필품 관련 그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정책보다는 소비 행태가 더 중요해요. 일본은 그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절대적 물가 수준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비 행태가 관련되어 있어요. 자가용도 소형차를 타고, 그 다음에 석유도 가능한 소비량을 줄이고, 뭐 전략정신이죠. 그러니까 소비 행태하고 전략정신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거는 금리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 허용기가 많은 국가는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허용기가 많은 국가들이 중국도 대표적으로 허용기가 많은 국가예요. 국민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가 또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쉽게 하면 소득은 따라주지 않는데 허용기가 많아가지고 소비는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필요 없는 아파트를 두 채 사가지고 지금 완전히 가게도 뭐 위기에 몰렸고 기업도 위기에 몰렸고 국가도 이제 위기에 몰렸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보다 소비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날은 돈이 시장 간에 이동을 하는데 국제 간에도 이동하죠. 그러면 또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물가에 영향을 줘요. 뭐 크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에 뭐 한국도 국제금융시장의 일부니까 유동성이 외환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면 물가 상승해요. 2021년 이후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지요. 환율이 한국은 뭐 2021년 대비 30% 가까이 올라서니까 유동성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되고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온 거죠. 뭐 최근에는 그 부동산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건설 원가는 높고 이제는 지방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가격 인상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까지 와 있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하튼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국가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물가는 오르고 그 경제만 망가지는 국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만 하면 물가 안정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어설픈 경제학자들이 언론에 얘기를 많이 하죠. 항상 어설픈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학교에도 가면 시험 치보면 1등은 한 명이고 2등 이하가 많죠. 2등 이하는 좀 자산시장에서는 2등은 꼴찌 중에 1등이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꼴찌 중에 1등이 맞는데 2등 이하가 99%다. 그래서 그 언론을 대상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즉 목소리는 높은데 그 실속 있는 목소리는 아니다. 즉 영양가 없는 지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볼 때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지식이 살아 있어야 그 엉터리 기사를 판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